지금 중국이 AI, 딥시크 이야기도 나오고 뭐 화웨이 이야기 나오고 삼성전자 반도체 이미 뛰어넘어서 따라올라 그러면 힘들 걸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한 70%에서 80%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진짜 이게 쥐어짜잖아요. 네, 예. 그 중국이 쥐어짜질까요? 그래서 저는 이미 기술이나 관계에 있어서 네.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네. 열려버렸다. 일부에서는 AI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AI를 가지고 중국을 그냥 폭격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네. 근데 얼마 전에 딥시크인가 그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게 거꾸로 했잖아요. 폭격을 했습니다. 예. 중국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을 그려보면 미니멈 100년인 것 같아요. 글쎄, 네. 예, 그래서 중국이 한 100년이면 미국은 한 50년, 30년 가져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3년 안에 가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이내믹 코리아가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정치 외교 쪽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산업적 측면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AI, 딥시크 이야기도 나오고 뭐 화웨이 이야기 나오고 삼성전자 반도체 이미 뛰어넘어섰다. 오히려 삼성이 우리 따라올라 그러면 힘들 걸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 한 70%에서 80%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완전히 다른 얘기로 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하고 미국 교육 시스템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박사 과정을 가면은 거의 라스트 인치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도 교수가 쥐어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하는 학생은 예. 엄청나게 힘들죠. 예, 똑같은 이치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진짜 이게 쥐어짜잖아요. 네. 중국을 쥐어짜죠. 쥐어짜면은 예. 그 중국이 쥐어짜질까요? 그 점이 저는 그래서 저는 이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에 있어서 네.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예. 열려버렸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AI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예, 모르겠어요. 들어봤습니다. 그 예. AI 맨하탄 프로젝트면 뭐 AI를 가지고 중국을 그냥 폭격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네, 근데 얼마 전에 딥시크인가 그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게 거꾸로 했잖아요. 폭격을 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많고 네, 과거 이제 경제발전론에서는 경제 1조 달러 그다음에 인구 1억 명 이상이 되면은 네, 그래도 뭐 자급자족한다. 자급자족이 예. 가능할 것이다 하는 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는 747 경제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네. 왜 747 경제냐면은 성격이 다른 네 리저널 에코노미가 지역 경제권이 성격이 다른 네 이상의 지역 경제가 따로 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그 네 개의 이 경제가 동시에 꺼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북경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다시피 뭐 최고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테크놀로지나 연구소나 이런 게 되게 잘 갖춰져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샹하이 지역은 예. 이 전통 산업 플러스 이제 금융 쪽이 아주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서부인 얼마 전에 갔다 오셨다는 청두 같은 예. 경우에는 거기는 생각보다는 이 혁신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홍콩 주위에는 전통적으로 그 전자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 네. 그 수출입 관련 예, 그런 산업이 잘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네 개가 동시에 이렇게 서로 연관관계는 갖고 있지만 동시에 꺼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하는 게 제 이제 가설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중국 국내 내수가 최근에 보이는 뭐 지난해는 5% 성장을 했다 그러는데 네, 한 3% 내지 3, 4% 정도가 그 네 개가 계속 연계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네, 중국 내부로서는 시간을 더 벌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네. 훨씬 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죠. 지금도 이문가요? 그 모든 거 못 만들어낸 게 없다고 한 도시가 하나 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기 이유. 이유. 거기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도 이유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원가로 예. 물건이 이 공급이 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EU가 만일에 문을 닫으면은 세계의 그 호텔이 거의 스탑된다는 할 정도로 프랜차이즈에서 공급되는 프랜차이즈, 모든 예, 물품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예, 예. 세계 공급의 한 3분의 1 이상을 EU에서 할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배달의 민족, 퀵 서비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거 한반도 22만 평방 제곱킬로미터 안에서 이야기인데 중국 대륙 내에서 하루 만에 배송된다는 이야기를 예, 제가 많이 예, 듣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건지 교수님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 주신 제일 것처럼. 중요한 거는 트랜스포테이션인데 고속철에 의해서 전국을 거의 네트워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비행기가 네. 그 비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하지만 뭐 하루 만에 다 된다는 거는 약간 과장일 거고 시내에서는 예. 거의 대부분 저 당일 딜리버리가 될 거고 네. 왜냐하면은 지금 큰 직업 중에 하나가 그 딜리버리맨들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상당수가 농촌에서 들어와가지고 제조업이나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뛰던 사람들인데 네. 더 이상 그쪽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였겠죠. 네. 그래서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저기가 풀어만 놓으면은 물건을 풀어만 놓으면은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이 중국에서는 요즘 저희 지인들이 중국에 가서 불평하는 게 뭐냐 네.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 잡습니다. 네, 왜 못 잡느냐? 예. 그 QR. 위챗 예. QR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캐시레스 사회로 변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가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 중국 경제가 아주 대단한 위기에 있다 하는 얘기들도 하지만 그게 과연 현장에서일까 아니면 이제 하나 제가 꼭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컬을 가봐야 돼요. 뒷골목을. 네. 근데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호텔에 가서 왜냐 그럼 말이 안 통하고 말씀하신 대로 위챗이 없어서 위챗이 없어서 잘 안 택시를 되죠. 잡고 어디 가자는 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호텔이 그 저희가 가는 호텔들이 거의 대부분이 괜찮은 호텔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호텔은 이 입지가 어디냐면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 지역 그 특구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경 같은 데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경제 특구예요. 네. 맞죠. 예. 그다음에 상해 지역도 특구죠. 특구고. 예. 광저우도 그런데 특구, 예. 신천도 최근에 특구. 이제 미중 관계 이렇게 이 갈등 관계를 가지니까 예. 우리나라도 뭐 이미 저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다변화해가지고 베트남으로 옮긴다든지 예, 태국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아마 베트남의 지금 최대 투자 국가가 중국일걸요. 네. 자기들도 글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구 지역의 경기가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예, 안 좋은 그런데 예. 지난번에 제 친구가 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중국 출장을 갔다 오고 그러는데 네. 야 내가 지금 음식점인데 네. 지금 30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주문 받으라. 주문 받으라고 아니 저 입장이 안 된다고. 입장이 안 된다. 뭐 그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겠지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시든지 하면은 현지에 있는 분들을 항상 대동하고 뒷골목에 가서 한번 느껴보시면은 체감 그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보다는 좀 더 객관화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갔던 데가 청두가 인구가 약 1억 명. 그다음에 의빈이 300만 정도. 네. 그다음에 로저우가 또 한 250에서 300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던 게
청도 동역에 이제 마지막 날 저희들이 고속철 타고 올라왔습니다. 동역에 청도 동역에 딱 내리는 고속철에 딱 내리는 순간에 아 이게 인해전술이라는 게 왜냐하면 서울역이 한 10배 이상의 규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서 이 정도의 그 규모의 경제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북경이나 상해나 광저우, 홍콩에서 보는 중국을 경제로 해석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아까 제가 747 경제라고 예. 그 상하이나 예. 북경이 조금 외국인 투자나 외국인들하고의 접촉이 줄어들어 가지고 네. 그 조금 느슨하게 경제가 좀 느릿느릿하게 보이지만 네. 내륙이나 이런 데서 네. 프론티어에서는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계속 한두 군데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과한 분석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AI가 이제 딥시크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AI의 가장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네, 네.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게 뭐 한 10억에서 20억 명 정도가 매일 검색을 한다. 오케이. 이 중국 자체만으로 14억이 네, 검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앞으로 AI 경쟁이다. 미래 첨단 사회의 어떤 산업, 과학 기술의 경쟁이다. 지금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은 서구가 많이 받겠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과연 노벨상도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 중국이 휩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800만 명 정도의 해외 유학생들이 네.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세계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 중국이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교에서 배운 중국 애들이 다시 다 귀국했다 그러면은 인센티브. 중국의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센티브에서 가장 선진으로 알고 있는 삼성의 PS를 그대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본급의 성과. 100%, 200% 이게 아니고 예. 프라핏이 나온 걸 예. 그 성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연봉을 넘는 인센티브가 기업에서는 적어도 상당히 자주 봅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은 결국은 이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항공사 조종사들도 미국 항공사들이 스카우트 해가면서 연봉의 3배. 반도체 기술자들도 뭐 기술을 빼오든 안 빼오든 상관없이 연봉의 몇 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뭐 그 중요한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제도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경쟁을 유도하고 쥐어짜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1991년도에 사실은 중국 주재원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령이 났었습니다. 안 가고 이제 미국으로 가긴 했지만 그때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읽었던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대련 지역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 전략 이러면서 읽었던 게 지금 노무라 같은 경우에서 주재원을 보내기 위해서 2년 동안 부부를 같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중국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고 나면 부인은 시장에 가서 시장 물가를 이 가계부에 적어서 일본 노무라에다가 보고를 하고 아마 그게 또 정부에 보고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재 상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중 한국 대사관 이게 지금과 같은 이런 포지션으로는 중국을 알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대사라는 수석 공사를 해가지고 그 수석 네. 공사는 어떤 때는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은 완전히 그 동네에 이 네트워크를 너무 잘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의 주재원들은 뭐 큰 기업들은 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1인 오피스들이거든요. 네. 근데 1인 오피스가 거기서 주재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네. 네. 최근에 이 중국의 기업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CATL이잖아요. 네. 근데 CATL이 그 가장
중요한 협력선이 TDK인가? 그 일본 일본사, 일본 예. 회사라고요. 예. 근데 일본하고 중국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도 거의 그 협력 관계가 오랜 동안 지속이 되면서 서로 윈윈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어떤 이 시류에 의해 가지고 네. 중국을 완전히 배척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중국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코지도 할 수 있는 반면에 도움도 많이 줄 수 있는 영역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보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지양해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볼 때 북경을 로비를 해야 된다. 북경을 잡아야 된다. 뭐 북경과 방금 뭐 미국 중국 기업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 가끔 합니다. 우리나라 주중 대사로 나가는 분들 중에서 중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물론 뭐 꼭 중국말을 써야 된다는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분들이 가셔야지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대사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대사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이런 그 중요한 국가들의 외교 대사는 대한민국의 천병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대사관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건 뭐 좋은 말씀이십니다. 후르시초프가 예전에 독일 수상에게 야 미래의 경쟁 대상은 황인종 중국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백인종은 뭉쳐야 돼.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라 그럴까요? 프린시플. 이거를 교수님께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예. 제일 힘든 질문이죠. 저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출장에 기회가 있으면은 1년에 갔던 데는 잘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은 하나가 아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리고 변화가 워낙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은 개념을 만들어가는 실체다. 그래서 중국은 개념이다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그래서 네. 한 지역을 다녀와 가지고 중국을 봤다고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오산일 것 같고 네. 저는 다양하게 지역에 따라서 여러 군데를 잘 다녀보시고 중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신체 여러분,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통치 방식과 중국의 통치 방식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백성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정치 지도자들이 지향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민주와 인권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민주와 인권에 앞서는 게 배고픔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 배고픔은 극복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인기 학과가 아직까지는 교통 관련된 곳, 농업 관련된 곳, 그리고 화학 물리 같은 컴퓨팅 관련된 곳입니다. 의과대학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앞으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커갈 가능성이 더 높은 국가 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놓치기는 사실상 세계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중국에 가깝게 접근하고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득과 실을 제대로 따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중국의 인문사회 철학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정영록 교수님 제가 어려운 발걸음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